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방역을 하고 있다며 북한 내 발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이 커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다운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지적장애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적장애를 일으키는 핵심 단백질의 작동 원리를 찾아낸 것으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OECD 평균에 비교하면 한국의 자살률이 2배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국내 자살 관련 통계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과학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을 다룬 영화 기생충이 한 영화제 수상에 이어 흥행 강도까지 달리면서 많은 이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생각연구소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 단위의 방역이 진행 중이라며 북한 내 발병 사실을 매체를 통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국 각지에서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비상방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ASF가 발병한 사실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 보고하면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여러 매체를 통해 돼지열병의 위험성과 방역 방법 등을 주민에 안내했지만 발병 사실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까지 추가 발병 신고는 없지만 노동신문이 전국 단위의 방역 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춰 돼지열병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호찌민 등 55개 시와 지방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지금까지 돼지 245만 마리를 매몰 처분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2월 1일 북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된 뒤 중부 지역을 거쳐 남부까지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응우옌 수원푹 총리가 침략자를 물리치듯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총력전을 펴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기르는 돼지는 약 3천만 마리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고 돼지고기가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전체 국민의 8.4%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취급된 493만 건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전체 환자는 1,190만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6%인 433만 명이 프로포폴 사용자였습니다. 사용량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환자 수와 사용량 등을 분석한 서한을 처방 의사에게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사가 본인의 프로포폴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이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핵치료제 3개와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등 36개 품목을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필수의약품은 351개로 늘어났습니다. 국가 필수의약품은 질병관리, 방사능 방제 등 보건의료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8월부터 뇌혈관 질환 등 14개 항목의 건강보험을 적용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뇌혈관 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 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성허혈 뇌졸중에서 혈전 제거술은 기존의 8시간 이내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로 확대됩니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방추형 스텐트는 기존에는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군 기지 반환이 속속 이뤄지면서 기지 내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부산의 한 미군 기지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소량 검출됐는데 반환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정화 조치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시내 한복판에 있는 반환된 미군 기지입니다. 미군 부대가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소로 쓰다가 2006년 폐쇄한 뒤 2015년 반환한 곳입니다. 아스콘과 폐콘크리트 같은 특수 폐기물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기지 내 곳곳에서 소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조사한 48곳 가운데 7곳에서 자체 정화 기준 100피코그램을 초과했고 최고 537피코그램이 검출된 곳도 있습니다. 소량이냐 이게 아니라 이 다이옥신은 출처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고엽제인지 PCB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오염된 토양의 정화 책임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이옥신이 검출되긴 했지만 지하수 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옥신은 1m 이내, 중금속 1.5m 이내에 다 분포를 하고 있어서 지하수위는 다 그 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수를 통해서 주변에 확산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이옥신 외의 일부 지역에서는 중금속과 유해 기름 성분인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다음 달부터 정화 조치에 착수해 2030년까지 오염물질 정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화 조치가 늦어진 것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80억 원의 정화 비용을 놓고 서로 관할 다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다이옥신이 공기 중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화 조치 중 가림막을 치겠다고 하지만 부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다운증후군에서 지적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세계 최초로 규명되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은 다운증후군에 걸린 쥐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뇌 해마에서 신경세포를 만드는 단백질인 DSCR1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면 지적장애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DSCR1 단백질은 염색체 21번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 염색체를 일반인보다 1개 더 가진 다운증후군 환자는 DSCR1 단백질을 1.5배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연구팀은 다운증후군 쥐에서 DSCR1 단백질을 정상적으로 복원했더니 지적장애가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다운증후군 환자의 지적장애를 치료하는 약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최근 이 자살과 관련한 통계 수치가 발표됐는데요. 네. 오늘은 이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기로 유명한데 이번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2017년 국내에서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12,463명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이른바 자살률도 24.3명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습니다. 자살자 수는 2011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시기와 비교하면 2017년 자살률은 23.4% 줄어든 겁니다. 네. 하지만 이 OECD 회원국 25개 나라 가운데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리투아니아에 이어 2위로 나타났는데요. 네. 한국이 오랜 시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였는데 2018년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면서 2위로 물려
늘어난 것뿐이고요. 네. 여전히 다른 나라와의 어떤 자살률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의 자살률이 2배에 달하는 등 아주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전히요. 네, 자살률이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는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나이별 자살률 추이에서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대를 제외하고 전 나이대에서 자살률이 일단 감소했습니다. 네. 예. 특히 60대 자살률이 크게 줄었는데요. 전년 대비 12.8%를 감소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청년 자살률이 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20대의 경우 2017년 사망자 2명 중에 1명이 자살 사망자일 정도로 이 전체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예. 특히 같은 기간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에 온 환자들을 살펴보면 그중에 20대가 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심각한 취업난 그리고 경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아니 20대 사망 원인의 절반 가까이가 자살이라니 몰랐던 부분입니다. 네. 정말 씁쓸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60대 자살률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60대 자살률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예.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2015년 기준이고요. 58.6명인데 네. 이 수치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예. 네, 뭐 전반적으로 자살률이 줄었다고 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자, 뭐 들여다보니까 뭐 여러모로 씁쓸한 면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나이에 따라 다른 이유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네, 우선 세대를 통틀어서 자살을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네. 첫 번째로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31.7%로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세대별로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제 나이에 따라서는 자살 동기 20대, 뭐 10대에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30에서 50대 사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고요. 예. 60대 이상에서는 이제 신체적인, 육체적인 질병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기 전에 주변에 뭐 도움을 요청한다, 뭐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최근 통계에서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살 시도자 2명 가운데 1명은 자살 시도를 할 때 실마리를 좀 제공을 한다거나 예. 주변에 예.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3만 8천여 명을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그중에서 37.3%가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 실제로 죽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런 수치는 정말 죽으려고 했고 그럴 만한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답변한 34.8%보다 높은 수치고요. 그렇군요. 심지어 25.5%는 죽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죽지 않을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 시도를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자살 시도자가 평생 한 8회에서 10회 정도, 10차례 정도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조금의 관심을 좀 주변에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주변의 관심이나 뭐 위로 이런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들어온 자살 시도자에게 뭐 응급치료와 심리치료 그리고 주기적인 관리를 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자살 위험도가 높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위험이다, 자살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된 사람을 비율을 분석을 했습니다. 한 차례 이 사람과 만나서 이 사람은 자살 고위험군이다라고 판단한 네. 비율이 14.1% 정도로 나타났는데 네. 4차례 정도 주기적으로 이 사람을 사후 관리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인가를 판단했을 때는 5.7%로 그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후 관리 서비스가 진행이 될수록 자살 위험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뭐 알코올 사용 문제라든지 우울감 같은 전반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치료를 통해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살 위험군에 대한 그런 관리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살 1위 국가, 뭐 최상위 국가 이런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후 관리나 이런 적절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예. 자살 시도자의 어떤 사후 관리 측면에서 이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고요. 또 이들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확충 등의 문제도 좀 추가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최근에 정신적인 고통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예. 있잖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사회 전체의 고민과 대책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 우리 문화재를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고 해서 제가 관련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문화재를 상세하게 들여다본다고요. 뭐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가요? 설마요. 네, 훨씬 조금 더 과학적으로 문화재를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도 보통 이렇게 건강 검진할 때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CT 촬영을 하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CT를 찍으면 정말 우리 몸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문화재를 CT 촬영을 해서 그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고 이를 소개하는 그런 전시인 겁니다. 그럼 어떤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네, 국보 제61호 청자 어룡형 주전자 등 6점이 그 주인공이고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 6점의 CT 이미지를 디지털 영상으로 선보이는 전시를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화면에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청자 어룡형 주전자의 CT 형상입니다. 딱 보이네요. 네, 그렇죠. 이 문화재의 경우 독특한 점이 이렇게 귀가 붙어 있다라는 점인데 네. 이 귀를 어떻게 붙였는지 그 흔적을 CT 형상을 보면 알 수도 있고요. 네. 또 흙을 빚을 때 기포가 오.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뭐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접시 같은 경우에는 CT로 찍으면 어느 부분에 유약을 발랐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서 건강검진에 빗대서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문화재를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겉모습만 감상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서 문화재를 살펴보면 이런 그러니까 문화재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뭐 네. 촬영을 한다라고 해서 문화재가 손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법으로 오.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알 수 있어서 네. 선진국을 중심으로 문화재 연구하는 과정에 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 전시는 워낙 잘 알려진 문화재를 대상으로 CT 촬영을 해서 일반에 공개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재의 색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시는 9월 1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려 보물의 속을 들여다보다라는 주제 내용인데요. 자, 첨단 기술로 문화재를 들여본다고 하니까 뭔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또 어떤 연구가 진행될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오는 2021년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세워집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과 별관을 철거한 부지에 오는 2021년까지 지상 11층, 지하 4층 규모의 가칭 사이언스 플라자를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언스 플라자는 국제회의장이나 공유형 사무실, 창업지원 시설 등을 갖추고 과학기술인의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과총은 사이언스 플라자에 국민과 함께 쓸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착공식에서 사이언스 플라자가 과학기술계의 요람이자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가입자 수가 지난 4월 초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지 69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5G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9월 28일 출시된 LTE 스마트폰이 80여일 뒤인 12월 17일 100만 명을 돌파한 것에 비해 증가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영업일 기준으로는 5G 가입자가 하루 평균 17,000여 명씩 증가한 셈입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G 가입자의 40% 정도를 차지했고 KT와 LG U+가 각각 30% 안팎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자연기금과 호주 뉴캐슬대 연구팀은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약 2,000개고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인 5g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주된 경로는 물이었고 갑각류와 소금, 맥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팀은 1년에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2030년이면 1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자연에 유출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평가를 거부하면 시정명령 뒤 운영 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시내 한 어린이집을 평가 담당관이 찾았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서류들을 점검하고 교실에 들어가 연령대별 수업 방식도 살핍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규모가 작거나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됐던 보육 평가가 의무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설들이 모두 다 평가에 참여하게 돼서 저희가 제공하는 59개의 지표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기존 평가 항목 중 일부는 강화하고 일부는 새로 만들어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영유아 권리 존중은 필수 평가 지표로 삼고 등하원 안전, 식자재 위생은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등하원 안전은 통학버스 운전자나 교사 등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아 등원 여부 확인과 안전 교육 의무 조항을 새로 만들어 꼼꼼히 챙기도록 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A, B, C, D 4등급으로 매기는데 하위 CD 등급은 3년이 아닌 2년 주기로 다시 평가하고 컨설팅도 합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제 시행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이 확보되고 영유아를 위한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무제로 바뀐 후 첫 평가 대상은 지금까지 평가 인증을 안 받았거나 인증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이 될 예정입니다. 평가를 거부하면 시정 명령 후 운영 정지 처분됩니다. 어린이집 평가 등급은 아이사랑 포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111년 만에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요금을 깎아줬는데요. 올해부터는 전기요금 체계를 아예 고쳐서 부담을 줄이기로 했는데 정부가 3가지 안을 놓고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요금을 인하하면 한전 적자가 커진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국민 공청회장. 초반에는 현행 누진제 틀을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을 깎아주는 일안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일안을 적용하면 1,629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한 집 기준 한 달에 10,000원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가구에게 요금의 완화한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에 지금 저도 1, 2, 3안 중에서 일안이 하지만 요금 할인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폭넓은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비자에게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고 해서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각자가 비용을 발생시킨 만큼 공정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의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전 소액 주주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거세게 항의하며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요금 인하 정책을 편다는데 저희 주주들은 반대합니다.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의 경우 887만 가구의 요금이 할인되지만 현재 전기를 적게 써서 가장 낮은 요금만 내고 있는 1,416만 가구는 오히려 월 평균 4천여 원을 더 내게 됩니다. 한전의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4만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맞선 가운데 정부는 실시간 전기 사용량과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누진제 TF는 앞으로 산업부와 한전에 하나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번 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등과 함께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목되어 온 과학고 입시 전형이 바뀝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산하정책연구소인 교육연구정보원에 사교육 유발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학고 입학 전형 개선 방안 연구를 주문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될 이번 연구 결과는 내년 시행될 2021학년도 고교 입시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과학고 입학 전형은 서류 평가와 출석 면담, 수학 과학 문제를 푸는 소집 면접 등 3단계로 나눠 진행하는데
이 가운데 사교육 유발 요소가 많다고 지목되는 것이 면접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시작되는 내년도 과학고 신입생 입학 전형 때부터 면접 문제 출제에 과학고 교사뿐 아니라 중학교 교사도 참여하고 면접 문제 유형도 과학 수학적 사고력 평가에서 중학교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는지를 확인하는 형태 위주로 바뀔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는데요. 계층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네, 오늘 생강연구소에서는 영화 기생충으로 알아본 빈부격차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 네, 칸 국제영화제의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대단한 화제가 성과죠. 모았고, 자 5월 30일에 개봉을 했는데 아직 2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7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아주 흥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지만요. 좀 아쉬운데 자 영화 내용을 보면 이게 사회 양극화가 주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변 분들에게 자세히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영화를 보다가 때로는 웃다가도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다. 또 어떨 때는 화가 난다. 이런 것처럼 일종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영화다. 이런 관객평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그 기본적인 현실 그런 거를 잘 반영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입니다. 네. 우리 두 분을 포함해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포는 자제하도록 하고요. 보셨군요. 네, 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 좀 기반이 된 영화라서 그런지 보고 나서 기분이 좀 씁쓸했다, 착잡했다 이런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랬고요. 이런 심리는 어디서 기인한 걸까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기생충 자체가 이게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어떤 계층 간의 갈등 이게 주제잖아요. 그 자체 주제가 무겁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사실 빈익빈 부익부로 치닫는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영화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이제 대비되는 그런 주제가 있죠. 하나는 가난한 동네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기택의 가족이 있고 또 하나는 잘 나가는 벤처 기업의 대표인 박사 장내 그런 지상 저택이 이렇게 교차돼서 나타나는 거죠. 반지하집 같은 경우는 사실 햇볕이 잘 안 드는데 반해서 대저택에서는 통유리를 통해서 햇살이 쫙 들어오는 그런 거니까 상당히 대비된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게 대저택까지 가려면 반지하방에서 올라올 때 이 가파른 어떤 계단들이 있잖아요. 계단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가 극심한 한국 사회를 나타내는 하나의 은유적인 그런 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로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잔인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고 착잡하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실제로도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좀 심하다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인데요.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소득 격차가 크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성공하려면 처음부터 부유한 집에 태어나야 된다 이런 시각, 금수저.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평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같은 그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 그 결과입니다. 한국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우 동의한다가 39.7%, 약 40% 가까이 되죠. 약간 동의한다가 45.7%. 그럼 이 둘을 합치니까 85.4%가 소득 격차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는 약 11.9%, 약간 반대는 2.5%, 매우 반대는 0.2%밖에 안 됐습니다. 소득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의 양극화가 문제는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게 좀 걱정인데요. 실제로 세계일보가 남녀 중고생 약 4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질문이 이거였어요. 가정 형편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37.7%의 중고생들이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18.8%가 그렇다. 합치면은 이게 56.5%거든요. 절반 이상이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20.7%가 그냥 보통이다, 13.3%는 아니다,
9.5%는 매우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긍정적 이게 그 가정 형편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사실 가정 형편은 이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의 인기도를 좌우, 잘 사는 사람의 인기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아이들이. 예. 그리고 또 장래 희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보니까 최근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이런 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자, 청소년들이 가정 형편에 따라서 또래 친구들을 뭐 차별하는 경향이 원인이 부모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아이가 만난 애가 있으면 그 집 가정 형편은 어떠냐? 그다음 부모님은 뭘 하시니? 직업도 또 이런 거 학력은 어떠냐? 이런 걸 예. 물어본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비슷한 계층끼리는 서로 친해지고 좀 잘 못 사는 애들 같은 경우는 같이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이걸 배워가지고 잘 못 사는 집안 아이들에 대해서 은근히 따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문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부모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이한테 좋을 것 같지만 애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도 만약에 가정 형편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나도 저런 취급을 받겠구나. 배척되겠구나. 예, 일종의 그 공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보다 좀 잘 못 사는 집안을 봤을 때 형편이 다르다고 해서 저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어떻게 보면 편협된 사고 같은 거를 갖게 될 위험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공포심과 편협된 사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빈부격차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을 때 네. 좌절이나 우울감 같은 그런 부정적인 심리도 겪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이게 대비가 돼서 네. 가난한 사람들 보기엔 너무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자포자기하게 되거나 절망감을 느끼거나 그러면 우울해지는 상태로 가고 예. 심지어 생활고 때문에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회가 되게 불평등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분노의 감정 같은 것들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뭐 묻지마 범죄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사회에서는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그 문제들은 사회 계층 계급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네. 예. 노사 갈등도 심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이익 집단들 간의 어떤 갈등도 너무 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정부 자체에 대해 정부는 뭐 하느냐 이런 식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또는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이런 쪽으로 이어갈까 봐 염려가 됩니다. 네, 참 빈부격차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생이 아닌 공생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는 것인지 상생하는 게 좋겠죠. 상생이요, 예. 근데 글쎄 이게 뭐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첫 번째로 부의 대물림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날 때부터 너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는 이런 거. 제 생각에는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고. 문제는 그래서 이제 생기는 세수를 보다 사회 인프라라든지 중요한 곳에 기묘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하는 거가 지금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잖아요. 네. 또 근로 참여를 할 때 그 기회 자체가 상당히 균등하게 보장하는 거.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로장려에 관련된 세제 같은 거 이런 걸 좀 확장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실업수당이라든지 또는 취업 훈련 같은 부분도 또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떠다 보면은 실업수당을 받게 되면 일을 조금 하다가 또 그만두게 되고 좀 이따가 예. 다시 또 수당을 받고 네. 뭔가 이런 식의 그런 문제- 편법 같은 예, 문제도 것들은 있겠죠. 작용하지 않도록 예.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의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부자나 잘 사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라든지 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시민 문화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높은 사회적 신분에 걸맞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의무를 다한다. 예. 그런 것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저 부자를 보면 뭔가 뭐 어떤 그 부정부패하는 거라든지 예. 이렇게 타도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고 또 사회도 많이 기여하는 부자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런 문화도 함께 동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이 계단을 누구나 자유롭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여야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고찰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사회 양극화가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꿈꾸는 저소득층 청소년은 1%대에 그쳤습니다. 이는 또래 청소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득 격차가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